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서성교 바른정치연구원 원장, 조수정 더불어민주당 언론특위 부위원장, 그리고 정연정 배재대 교수,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네 분 모시기 전에 저희가 이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이 남측으로 귀환하는 장면 현장 실시간으로 중계를 좀 해드렸고요. 또 그중에 한 분 인터뷰하는 것까지 그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뭐 참 답답하고 다들 이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오늘 이 개성공단에 이 관계자들 귀환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개성공단에는 남측 인원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뭐 짐도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북측이 자산 동결 조치했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도 아마 챙기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 법적으로. 예, 그러나 또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조금이라도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귀뜸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뭐 이런저런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칫 또 이게 남남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담 이 개성공단 이 중단 또 북측의 폐쇄 조치를 둘러싼 남북 간의 문제를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을 네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현 의원께서 먼저 시작하실까요? 짧게 좀 해주시죠. 뭐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가피하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통일의 동맥을 통일의 지렛대를 끄는 아주 두고두고 후회할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자충수다. 예. 예. 예, 그 김정은의 그 무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자 강력한 제재가 필요했는데 이에 정부가 의지와 각오를 충분히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 교수. 실효성 문제를 좀 들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설사 불가피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 조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 북측을 압박하는 건 압박하는 거지만 우리 측 기업인들이 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불가피하다고 두 분이 말씀하셨고 또 뭐 이건 북측에 대한 응징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하다 잘했다 이런 의견이신데 비해서 통일의 동맥을 끄는 자충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전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개성공단은 지금까지 남북 경제 협력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과거 참여정부나 국민의 참여정부에서 진행됐다 그런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성공단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2003년도에 개성공단 운영하게 해달라 북한 측에 요구를 했었고요. 2013년? 2013년도죠. 박근혜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합의해가지고 그동안 잘 진행해 왔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로켓 발사했다 해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조치다. 예. 그렇게 봅니다. 어느 분이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그 선의로 남북 그 경제 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지속화돼서 북한에도 이득이 되고 남한 기업에도 이득이 되기를 바랐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서 그 신뢰를 깨뜨렸다고 봅니다. 일부 개성공단에 지원되는 돈이 핵 개발과 미사일에 전용되었다라면 개성공단이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준 격이 된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개성공단은 실패했다라고 지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예, 매년 한 그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지원되고 있는 돈이 약 한 6억 달러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근로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돈은 약 한 1억 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 7, 80%는 북한 정권의 39호실, 35호실에서 관리하면서 정권 유지와 또 저희가 밝혀낼 수는 없겠지만 그게 상당 부분 무기 개발에 전용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예, 조금 말씀하시죠.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추론도 가능한데요.
실제로 지금 김정은 정권에서 이른바 그 통치 자금으로 활용하면서 또 핵 개발도 하는 그런 자금줄이라고 하는 게 개성공단만 존재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 상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이른바 핵 개발에 들이는 비용들을 전면적으로 그 미국이 제재하기 위해서 뭐 금융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돈줄을 끊는 그런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거든요. 상원 본회의에서. 그렇다면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어떤 핵 개발에 투입되어지는 다양한 루트의 돈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정은 체제가. 그렇다면 개성공단의 문제를 넘어서 그런 전반적인 어떤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강도 높은 네. 제재력을 확보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한 거고 그거는 개성공단 제재로서만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미국 제가 상원에서도 이번에 대북 제재 결의안 속에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제3세계 기업들의 돈줄을 막아야 한다는 이른바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정부에서 실시하도록 미국 상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게 남남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대변인이 오후에 서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남북 당국은 긴장을 고조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은 그 일견 봐서 이거 양비론인가? 남북 당국은 그러니까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죠. 남북 당국은 긴장을 고조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특위 부위원장이시죠?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양비론이 아니고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양비론으로 볼 것이 아니고요. 네. 지극히 합당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예, 설명 좀 네. 해주십시오. 북한에서도 남한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으면 안 되고요. 네. 남한에서도 북한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대화로 해결하자 이런 이야기죠. 합당한 논평이라고 봅니다. 뭔가 이 상황이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입장이나 그런 정리가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 서면 브리핑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잘못은 북한이 한 게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 그렇죠. 브리핑에서도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적시하고 그리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이 뭐가 돼야 될 텐데 남북 당국은 긴장을 고조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해버리면 이게 뭐 누가 잘못했는지는 따지지 말고 어쨌든 양쪽이 중단하라 이렇게 지금 해석되지 않습니까? 북한이 로켓 발사로 인해서 사단을 만들었지만은 예. 개성공단을 중단한 거하고는 별개다. 아 그럼 별개다.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볼 땐 정말 한가한 논평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이 생길수록 일단 국내적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적어도 모아가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지켜보는 스탠스는 지켜줬어야 되지 않냐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 제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 것은 대외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한 겁니다. 국제사회에 우리 한국 정부가 이번만큼은 북한의 이런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는 안 된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북한에 제재를 가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계속 우리의 그에 걸맞는 조치가 아닌 사례로 이 개성공단을 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요구할 때마다 항상 당신들은 개성공단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그 강경한 또 아니면은 선을 지금과 다른 더 진보된 조치를 요구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 의원 말씀은 개성공단을 시작한 것 자체가 잘못했다 이런 시각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 예. 예.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일정하게 얻었던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뭘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의 우리가 무엇보다 봐야 될 것은 안보 외교 환경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대응은 군사적인 대응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세요.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뭐 미국이 아까 강도 높은 제재를 이제 가하게 될 텐데 네. 우리는 당장 북한하고 지금
영토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의 작은 도발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상당한 안전의 위협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긴장 관계를 계속해서 남한 정부가 나서서 고조시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 양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거죠. 네.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네, 북한을 예. 향해서 강한 제재를 하되 우리는 일정 부분 타협할 수 있거나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지금 다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과연 이런 어떤 이른바 강대강 구도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기 그래요. 때문에 예, 이제 현 의원도 개성공단이 출발해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나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무조건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일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거 양비론입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사실 제가 이 논평의 제목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런 식의 논평하거든요. 예, 남북 당국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하라, 중단하라 계속 이렇게 논평하거든요. 전 중국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 나라가 아니니까. 예, 뭐 이 제1야당의 논평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제 개인 의견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이 논평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아까 정현정 교수께서 북한을 제재하는 건 좋은데 왜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 문제 지적하셨어요. 실제로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에 대한 시각이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그대로죠. 이분들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뭐 결국 기업인인데 뭔가 이익이 남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덩더미로 보낸 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리스크 테이킹을 본인들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안전장치가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근데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예. 무슨 저 남북 경제 경협 기금도 있고 뭐 있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남북 그 협력 기금을 비롯해서 정 어려우면은 국가 예비비를 비롯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논평 부분에 대해서 한 네. 가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당이나 일부 비판하는 쪽에서는 항상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논리를 자꾸 내세우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북한이 하는 이런 제멋대로의 이런 초강경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들 제가 정리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그 얘기 예. 꼭 하셔야 그러면 되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예, 풀어서 알겠습니다. 해야 돼요. 예. 네. 예. 저는 지금 저 정영준 교수가 제기한 이 기업인들에 대한 뭐 그게 지원이 됐건 구제책이 됐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우선 이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뭔가 좀 구체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2013년에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개성공단이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죠. 그랬을 때 당시에 기업이 100개였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물론 피해 입은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네.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매출이나 그 이후에 전체의 그 원상 회복은 물론이고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 또 아니면 사후 조치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비판적 여론으로 가는 요소로는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기업 피해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지금 개성공단의 기반 사업에 들인 비용이 1조 원 가량이 되고요. 그리고 그 1조 원 플러스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까지 합치면 네. 그 피해액이 실제로는 조 단위라는 거죠. 그럼 기반 사업할 때 그게 누구의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한 것이란 네. 말이에요. 기업인들도 피해를 보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그래요. 예. 투자 비용도 사실은 손해를 보는 작업이고 이거는 금강산 사업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부분인데 네. 저는 이번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그렇다라면 사전에라도
사전에라도 기업인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조치를 주고 이번에 지금 트럭들이 올라가서 물건도 제대로 못 끊어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해 놓은 물건도. 이런 피해들은 정부가 알아서 줄일 수가 있었단 말이죠. 사전에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효되려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게 발효되면은 당연히 금강산 관광 그 개성공단은 실제로 작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벌고 기업들에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물건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조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부가 실제로는 이 부분을 피해를 키우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마 어제 설 연휴 마치고 돌아온 기업인들은 아마 벼락 맞은 그 심정일 겁니다.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 1년의 과정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아주 험한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려면은 뭐 군사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 게 이제 개성공단인데 개성공단의 하프량 같아요. 이게 적어도 금방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그 기업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또 남북 간에 10년 넘게 지내왔던 문제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전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죠. 뭔가 절차가 진행되고 기업인들이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개성공단에 하프량 같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중에 정리가 좀 필요한 거는 평화통일도 사실은 비핵화를 전제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엄연히 지금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가고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세련화시키고 고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공개적으로. 네. 그리고 핵살찰도 안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엄중한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재죠. 국제적 제재가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예. 네. 제가 아까 뭐 두 분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비슷하게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안보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와 결부시켜서 계속 손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북한이 지금 4번에 걸쳐서 그 핵무기 실험을 했고요. 지난 1월 달에는 수소폭탄을 실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안보 문제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응을 잘못해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얼마만큼 많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현정병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에서 국가가 또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보존해주고 노력할 텐데 이 안보 문제를 계속해서 경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은 옛날에 그 처칠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히틀러에게 계속해서 양보만 하다 보면 결국은 전쟁으로 더 큰 걸 잃는다. 우리가 경제적 조그마한 손실 때문에 계속해서 안보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더 큰 나중에 우리가 예, 호비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되는 그런 네, 또 경제- 우려를 그런데- 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 경제 문제가 아니라요. 예, 그런데 좀 전에 조수정 부위원장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 이게 북측에 응징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 우리 개성공단의 우리 측 기업인한테 화풀이한 것 같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개성공단에 우리 그럼 기업인한테 개성공- 하풀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개성공단을 하풀이 대상으로 했다. 아, 개성공단에 그러니까 그 북측에다가 화풀이한 거다. 예, 근데 피해를 그 결과 우리 기업인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좀 오해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즉흥적으로 화풀이 차원에서 지금 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나온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1년의 과정을 보면은 대통령께서 결단을 그러니까 내실 때는 정책을 이 비판할 수 있어요. 뭐 야당이 정책 비판하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대통령이 화풀이를 하려고 즉흥적으로 뭘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건-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좀 그거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도 네.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이 엄중한 시점에서 다양한 그 정책적인 수단들을 네. 써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후에 이제 일어난 것은 개성공단 폐쇄 중단인데 네. 저는 뼈 아프게 짚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을 왜 끌어들이지 못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 수단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까지 온 거 아니냐. 그게 제대로 잘 풀렸으면 중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하고 교역량이 90% 이상을 차지하면 그럼 중국 거기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단까지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건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걸 문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종걸 원내대표가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에 대해서 이 무능을 선거 앞둔 북풍 전략에 씌워서 하는 게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뭐 주장한 거라기보다 하여튼.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보면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앞장서서 이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이 이슈를 북풍 전략 차원으로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일부만 제가 동의하는데요.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마 이제 이종걸 대표는 이제 아마 이런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흔히 선거 여왕이라 하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 선거를 의식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조수영 부위원장은 예. 그 부분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일부분 동의합니까? 근데 박근혜 이제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하고 개성공단을 중단시켰다. 박근혜 이런 대통령께서 주장이십니까? 최근에 진박하는 걸 보면은 이게 선거에 너무 이게 몰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거를 너무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종걸 대표도 아마 선거를 염두에 두고 개성공단을 폐쇄한 거 아니냐, 중단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개성공단 기업인 협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다분히 이거는 선거 국내 정치를 의식해서 하신 거다 이런 불만을 각종 인터뷰에서 토로하셔요. 그분들이 그렇게 뭐 주장하시는 거는 또 네. 그분들의 이 시각이고, 예. 그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가 국정 지지율이 오르는 시점들을 우리가 짚어보면 과거에 네. 지난 개성공단 북한에서 이제 중단한 거죠. 네. 폐쇄했던 그 시점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올랐고 목함주례 사건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지금 그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할까라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 개성공단 폐쇄한 부분에 대해서 반반이에요. 잘했다와 못했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국 한쪽으로 쏠려서 잘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점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선거를 염두에 예. 두고 이걸 결정했는지 여부는 다른 유권자들이 좀 차원의 문제고, 달라졌다. 예.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러나 이것이 선거에 어떻든 영향을 줄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볼 때 과연 이게 그러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그렇죠. 문제고 지금 그렇게 차원을 네. 달리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먼저 차원. 그러니까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나 또 조수영 부위원장이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는 그 대목을 먼저 질문 드린 겁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해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한 거냐. 지금 그렇게 의심을 지금 제기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게 국가적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안보 대응으로 차원에서 대응을 했다고 보고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저는 역북풍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북풍이요? 여당에서 대통령이 전혀 이 안보 문제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 먼저 지레 짐작해서 선제적으로 그 북풍을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선제적으로 치고 나온 건데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 봤을 때 안보 문제라든지 북풍 문제가 전혀 선거에 유불리로 작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북풍을 활용하고 있고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불러왔다. 이거는 야당 입장에 봤을 때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반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예. 그런 오해를 제가 아까 계속 제기하는 게 뭐냐면 왜 개성공단 폐쇄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효가 되면 어느 나라든지 제3국가들이 북한하고 교역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쪽도 제재를 받으니까. 그렇다면 그 발효 시점에 맞춰서 우린 자연스럽게 폐쇄가 됐었어야 되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게다가 지금 이제 선거 국면들이 도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적 국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빠른 조치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저는 의구심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정영진 그런 교수의 오해도 문제 될 수 제기돼서 있지 않을까라는 토론하시겠습니까? 생각이에요. 선호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이 국제사회의 공조를 얻어내서 강력한 제재를 현실적으로 발동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그에 걸맞는 사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특히 중국에게 대해서 강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했던 것이고 오히려 저는 이런 조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영향은 미치겠지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순수하게 가급적 안보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하고 또 특히 이번 상황은 저는 그 외교 특히 국제사회 중국 둘러싼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중국까지 개입된 문제라고 하면 더군다나 이것은 한미일이 유기적으로 공조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지금까지 가만히 소극적으로 있다가 상원에서 적극적 조치의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럼 그 법안의 발효에 의해서 한미일 공조 체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그 공조 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기업들도 처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하시지 않고 갑자기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의혹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나 없었나를 가지고도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찬반 논란과 별도로 이번 조치가 어쨌든 다가오고 있는 선거에 어떤 형태든 영향을 미칠 텐데 그때 그 영향이 뭐 긍정 부정적으로 각 여야당에 어떻게 미칠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우리 남측 인원이 모두 철수를 했습니다.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고 또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이 국가 안보적 상황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정치권이 이 문제로 공론을 모아가는 것은 필요하다. 근데 이게 남남 갈등으로 또 선거를 앞둔 이 정쟁으로 전락되는 것은 최대한 좀 자제하고 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상황도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야권도 이제 선거가 다가와서 그렇겠습니다만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사이에 뭐 이렇게 좀 이 상호간에 뭐 오가는 말들이 좀 거칠어지고 있어요. 네. 예, 그 문제를 저희가 잠깐 좀 자료를 정리해봤는데요.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때 안철수 대표의 경제 멘토로 불린 더민주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면서 안 대표를 향한 작심 발언들을 연거푸 쏟아냈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음 2017년 대선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짜야 되겠다. 정치적 능력을 폄하하는 발언도 거침없이 퍼부었습니다. 안 대표가 내세우는 공정성장론을 겨냥해 의사를 하다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력밖에 없는데 경제를 잘 알겠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안 대표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도 꺼냈습니다. 국민의당이 공식 창당을 하면서 본격적인 야대-야 경쟁 구도가 구축되자 안철수 때리기로 기선제압에 나섰다는 관측입니다. 국민의당 측은 심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신군부 시절 김 위원장의 국보위 이력을 다시금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야말로 자숙하고 또 자숙할 때라고 맞받은 데 이어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김 위원장을 향해 박쥐처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했다거나 본인은 무슨 경제 행위를 해봤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줬다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야대야 대결이 불가피한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두 야당의 주도권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송준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사이에 당 대표들 간의 논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우리 한때 당에 같이 있었던 분이라 야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 그렇다 말씀드렸는데 장병완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기자할 때 장관 차관 이전부터 알던 분인데 참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주 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마음이 많이 상하셨고 최근에 당이 처한 상황을 그분들 말씀 중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급해졌다. 예. 초조한 것 같다. 네, 그래 그런 보입니다. 말씀이십니까? 예,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발언을 오늘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 방송에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금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선 출마 혹시 관심 있으신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거는 이른바 이 상대의 숙적을 나름대로 대선 경쟁 과정에서 할 때 전형적으로 하는 네거티브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3당이 나오고 있고 뭐 공정성장이 마음에 안 들면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성장의 대안이 뭔지를 가지고 사실은 이 야권 진영 안에서 성장 담론과 어떤 분배 담론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 네거티브 이게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안철수 대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대응을 잘하신 것 같아요. 백신 개발할 때처럼 창의적으로 노력해보겠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보다. 우리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애둘러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논의가 왜 필요한 건지 지금 알겠어요. 상황에서 예.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원래 뭐 가침이 먹던 우물에는 침 뱉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안철수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나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권의 뭐 적통,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좀 품격 있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마 국민들도 그걸 바랄 거예요. 경쟁은 하되 근데 오늘 두 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런 국민적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점은 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조급하고 이 결국은 속 좁은 행보고 속 좁은 발언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제 안철수 때리기 아닙니까? 이거는 좀 큰 경륜 있는 어른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김종인 효과가 이제 다 떨어지고 나고 그다음 광주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 지지율이 정체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급해서 이제 안철수 공격에 나섰는데 이거는 좀 혹자는 속 좁은 행보라고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북한 괴멸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당내에서 여러 반발을 불러일으키는가 봐요. 그래서 총구를 좀 다른 쪽으로 겨냥하시느라고 일부러 하셨다라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자, 야당 상황을 저희가 좀 짚어봤으니까 이제 여당 상황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공관위원장 이 현역 의원들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잠깐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은 현역 물갈이 비율과 기준입니다. 특히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의 물갈이에 관심이 쏠립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략공천 효과를 낼 수 있는 우선 추천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태세입니다. 이한구 위원장은 여당 강세 지역을 비롯해 엄격한 기준으로 컷오프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프리미엄을 얻는 그런 식의 공천은 안 하는 게 옳다. 시대적인 사명이 공천 개혁하라는 것으로 알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과감하게. 문제는 이런 컷오프가 전략 공천 없는 상향식 공천을 고수하려는 김무성 대표의 의중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위원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달리 김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 역할의 방점을 공천관리에 두는 모습입니다. 최고에서 의결 거친 공천과 국민에 돌려드리는 그 정신 하에 만들어진 룰대로 여러분들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일단 산하에 우선 추천지역 선정 소위원회를 두고 사실상 전략공천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역 의원 컷오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공정성 등을 놓고 문제가 불거지면 언제든 개파 간 갈등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경준입니다. 네, 현 의원. 그러니까 전략공천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개혁공천이 이루어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공천이라는 이름이 이제 전략공천인데 그 방식도 지금 뭐 크게 4가지 갈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수 추천, 한 명을 추천해버리면 경선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예. 그다음에 우선 추천이 있습니다. 그 특히 호남 지역이나 예, 알겠습니다. 예,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공천을 한다는 얘기다. 예.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김무성 대표로서도 상향식 공천, 경선제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것만 지켜질 것이기 지켜지면? 때문에 사실 우리 정당 민주주의, 정당 정치에 상당한 진일보를 하는 대부분 거죠. 지역에서 그것만 지켜지면 그냥 못 본 채 할 거다? 서로 마찰이 있겠죠. 있겠지만 적정선에서 예. 알겠어요. 그렇게 보세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어디 그- 공감? 저한테 동감이에요? 아니요, 동감인데요. 새누리당 당헌 단계에 보면 예. 상향식 경선도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추천제도 있고 단수 공천제도 있기 때문에 네. 섞어서 각 전국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39분에 끝내야 돼서 짧게 한 10초씩만 드릴게요. 아마 공관위원장 선출 이후에 다른 당에서는 좀 말들이 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조용하거든요. 아무 이의 제기도 없는 것 같고요.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홍창성 위원장? 예. 새누리당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저는 세게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 제로섬 게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이 네.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냐가 아하. 아마 핵심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게 부딪힐 거다. 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